저희가 연산증폭기를 처음에 배울 때 보통은 입력 단자가 2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차동 입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differential 입력이고요. 우선은 단극성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2개가 있고요. 출력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얘의 관계식은 출력은 증폭 이등을 가지고 있는데 입력 단자의 차이를 증폭시켜주는 동작을 합니다. 차이를 저희가 증폭시켜주죠. 그럴 때 우리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동작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상적으로 연산 증폭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입력 전류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입력 저항은 무한대라고 했고요. 출력 저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적일 때 0이라고 했고, 증폭 이득은 이상적일 때 무한대라고 했으며, 밴드위스도 이상적일 때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입력 저항이 0인 거랑 입력 입력 저항이 무한대인 거랑 입력 전류가 0인 거는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 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입력 저항이 무한대면은 전류는 0일 수밖에 없죠. 다시 얘기해서 양 단자로 보이는 입력 저항은 무한대이며 동시에 입력 전류 역시 0입니다. 출력 저항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뭘까요? 출력 저항이 0이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출력 저항이 0이라는 거는요.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가 뭡니까?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는 어떤 볼티지를 내보내 주는데 걔의 출력 저항이 0인 거를 우리가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는 이렇게 생겼죠. 출력 저항이 0이니까.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라는 건 의미는 출력에다가 어떤 게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임의의 부하를 달아도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V의 전압을 내보내는 회로가 있어요.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가 있어요. 여기에 1kohm의 저항이 달리나 10kohm의 저항이 달리나 상관없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1V입니다. 부하의 값에 상관없이 부하에 뭐가 달리든 상관없이 출력 전압은 1V라는 거지. 이상적일 때. 왜? 출력 저항이 0이니까. 출력 저항이 0이니까. 출력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출력 저항을. 출력 저항이 여기 만약에 1kohm이 있다고 쳐요. 둘 다. 이 위에 있는 회로도의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됩니까? 1V 곱하기 1kohm 더하기 1kohm 분의 로드 1kohm이니까 0.5V가 되죠. 이 위에는요. 이 밑에는요. 1V 곱하기 1kohm 더하기 10kohm 분의 10kohm이니까 대략적으로 0.9V가 됩니다. 출력 저항이 1kohm이라는 이상적이지 않은 값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부하가 값이 바뀜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게 되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제가 X축을 I라고 하고 Y축을 V라고 할 때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전압은 R분의 V니까 부하의 값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압을 가지는 우리가 전원을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서 출력 저항이 0이란 얘기는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로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 수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는 증폭 이득을 가지는데 입력 두 개의 차이를 증폭을 하고 출력 저항은 0인 볼티지 소스로 동작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동작이라는 거죠. 전압 이득이 무한대인 것, 밴드위스가 무한대인 것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밴드위스는 우선 제외하고 전압 이득만 얘기할게요. 우선 P 빼기 V인 N.
입력을요, 우리가 X축을 V인 P 빼기 V인 N이라고 할게요. 출력은 Vout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수식이 나타내는 바는 X 변수, Y 변수, 기울기죠.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뭐다? AV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무작정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회로들은. 무작정 끝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은 전원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VDD 이상이 될 수 없고요. VSS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 VDD의 값이 멈추게 되고요. 어느 순간 VSS의 값이 멈추게 됩니다. 맞습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다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추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뭐라고? AV라고 하는데 AV가 이상적으로 뭐라고요? 무한대라는 거지. AV가 무한대는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증폭 이득이 무한대면은 이 둘의 차이가 미세한 값이 들어와도 출력 값은 무한대로 증폭을 시키는데 최대값은 VDD니까 VDD에 꽂히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커지죠. 최대한 커지면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다시 그려볼까요? 슬로프가 무한대일 때는요. 입출력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입력 둘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양의 값이 되면은 VDD가 되고요. 조금이라도 음의 값이 되면은 VSS가 되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증폭 이득의 동작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요.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사인파를 주면은 자동으로 출력이 사인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입력을 우리가 사인파를 주는데 출력은 사인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입력이 아이고,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값이 0V입니다. 지금 제가 그린 입력 그래프는 V인 P와 V인 N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내가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출력이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V인 P, V인 N의 차이가 양이 됐죠. 양이. 조금이라도 V인 P가 V인 N보다 커지면요. 증폭 이득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출력값은 VDD가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양의 값이 들어오면은 양 곱하기 무한대니까 출력은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전원 때문에 VDD 이상은 커질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날 때요. 입력의 차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이때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입력에서 사인 오메가 t가 들어오더라도요. 출력은 어떤 증폭 이득을 가진 사인 오메가 t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는요. 이렇게 동작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둬야 돼요.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는 혹은 실제로 연상 증폭기는 이렇게 동작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 부르냐면은 오픈 룹으로 동작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오픈 룹의 반대가 뭘까요? 오픈 룹의 반대는 클로즈 룹이겠죠. 혹은 클로즈 룹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룹일 때는요. 이 연산 증폭기는 증폭기로 동작을 하지 않고 실제로 뭐라 동작을 하냐면은 비교기로 동작을 합니다. 비교기. 입력값이 양이면은 로직 1. 입력값이 음이면은 로직 0. 1, 0, 1, 0으로 비교기로 동작을 하는 거죠. 비교기로. 우리가 원하는 증폭기는요. 입력 사인파 혹은 입력의 어떤 신호가 AV만큼 커지는 동작을 원하는데 오픈룹에서는 그러한 동작이 되지 않고 로직으로 동작을 합니다. 더 이상 아날로그 증폭기가 아닙니다. 클로즈 룹 혹은 피드백으로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거. 저희가 배웠었어요.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게 비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부터 먼저 볼게요. 사실 두 개 다 똑같아요. 비반전 증폭기를 우리가 어떻게 동작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었어요. 구성을 했고 Vout은 얼마가 됩니까? Vout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계산 가능해요? Vout은 R1분의 R1 더하기 R2 곱하기 Vin이 됩니다.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비반전 증폭기라고 부르죠. 반전 증폭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전 증폭기는 이렇게 되죠. R1, R2라고 하면은 Vout은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Vin이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이상적일 때 이 증폭 이득은 뭐다고? 무한대라고. 이상적일 때 출력 저항은 뭐다? 0이고 이상적일 때 입력 저항은 뭐다? 무한대다. 혹은 입력 전류는 0이다. 이게 이상적인 동작이에요. 이상적인 증폭 이득이 무한대인데 우리가 입출력 관계식을 보니까 무한하지 않고 이 저항의 어떤 비율로 증폭 이득이 정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클로즈 룹 게인인 거죠.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는 AV가 무한대인데 우리가 클로즈 룹으로 동작을 시키니까 이 저항의 비율로 증폭 이득이 정해지더라. 이때 그 클로즈 룹의 개념이 뭐라면 피드백인데 피드백은 출력에서 입력으로 신호를 집어넣어 주는 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산 증폭기는 항상 피드백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피드백으로 동작을 시킬 때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입력 저항이 무한되어야 되고 출력 저항은 0이어야 되고 게인은 무한되어야 되고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밴드위스도 무한되어야지 동작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의 동작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피드백으로 동작을 시킨다는 거에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되고요. 얘는 AV, 얘는 F라고 부르고요. Vout은 이렇게 있습니다. Vout을 우리가 Vin의 함수로 나타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Vout을 Vin의 함수로 나타내고 싶죠? 소위 얘기하는 전달 함수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답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으로 따지면은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룹 게인이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는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룹 게인입니다. 이때 forward gain이 무엇이며 룹 게인이 무엇인지는 역시 기억하시나요? forward gain은 얘를 의미하죠. 앞으로 나가는 패스에 있는 전체 이득. 룹 게인은 이 전체 룹의 이득을 얘기합니다. 얘는 공식인데요. 사실 공식 외울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계산해 볼까요? 지금 V인이 들어오고 있고 값은 양의 값이 들어옵니다. 여기 신호는 V인에서 빼지는 값이 들어오고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V2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값이 Vout이고요. F 곱하기 Vout이 여기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V인은 두 개의 차이니까 V인 빼기 F 곱하기 Vout이 됩니다. 식 1. 두 번째 식은 이 V2라는 값이 AB랑 곱해지면은 Vout이 되죠. Vout은 AV 곱하기 VE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1과 식 2를 합치면은 Vout은 AV 곱하기 VE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니까 V인 빼기 F 곱하기 Vout이 됩니다. Vout 공통이죠. 왼쪽으로 뺄게요. Vout 1 더하기 AV 곱하기 F 이꼬르 AV 곱하기 V인. 얘를 이제 양쪽으로 나눠주면은 Vout은 1 더하기 AVF분의 AV 곱하기 V인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forward gain은 이 앞으로 나가는 gain을 우리가 의미하고 loop gain은 forward gain과 feedback gain의 곱수로 나타냅니다. Vout은 다시 쓸게요. 1 더하기 AV 곱하기 F분의 AV인데요. 우리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서 이 AV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대라고 했죠. AV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1이랑 무한대를 더하면은 무한대만 남죠. AVF만 남고요. 위에는 원래 AV밖에 없었어요. AV 날아가니까 F분의 1이 됐어요. AV가 무한대일 때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증폭 이득은 AV의 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AV는 식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F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가 앞에서 제가 얘기한 클로즈 룹 게인이죠. 클로즈 룹 게인은 AV의 함수가 아닙니다. 혹은 연산 증폭기의 함수가 아닙니다. AV가 무한대일 때 피드백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클로즈 룹 게인이라고 부른다. 연산 증폭기는 항상 이렇게 쓴다. 다시 그러면 앞에서 그렸던 중에요. 그라운드 입력은 여기다 줄게. 얘를 R1, R2라고 부르죠. 얘를요, 우리가 방금 그린 도식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AV는 이렇게 되죠. F는 뭐가 됩니까? F는 보세요. 따져보세요. 지금 더하기 단자로 V인이 들어가고 있죠. 더하기 단자로 V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빼기 단자로 어떤 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빼기 단자로 VX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VX예요. VX. 근데 VX는 뭡니까? Vout이 F만큼 곱해진 값이 VX가 되죠. Vout이 VX로 변환하는 관계식을 알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노드에서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In이라고 하면요. KCL,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하면은 왼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뭐다? 0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는 입력 전류가 0이라면서요. 얘가 0이란 얘기는 모든 전류는 여기로 흐른다. 그 전류가 얼마냐? 전류는 R1 더하기 R2 전체 저항분의 Vout이죠. 그러면 Vx는 이 전류 곱하기 R1이 되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out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F가 되는 거죠. F. 맞습니까? F는 R1 더하기 R2분의 R1이 됩니다.
이때 Vout은 뭐라고요? 1 더하기 AVF분의 AV 곱하기 Vin인데 AV가 만약에 무한되면은 F분의 1로 우리가 식이 바뀌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F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은 이거의 역수는 R1분의 R1 더하기 R2 곱하기 Vin이 됐죠. 우리가 전자별에서 얘기하는 비반전 증폭기의 증폭 이득이랑 똑같은 식이 나왔죠. 맞습니까? 약간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회로인데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리만 알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AV가 되죠. Vout은 이 연산 증폭기의 관계식을 따지면은 AV 곱하기 양의 단자 신호 Vin 빼기 음의 단자 Vx라고 할게요. Vx의 차이만큼 AV가 곱해져서 Vout이 되는 식인데 Vin 빼기 Vx는 AV분의 Vout이 되죠. 만약에 AV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증폭 이득이 무한대일 때는요. 무한대분의 Vout은 유한한 값이니까 0이 되죠. 0. Vin 빼기 Vx가 0이라는 얘기는 Vin이랑 Vx가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 조건은 똑같죠. 이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배웠었어요. Virtual ground.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에서는 두 입력 단자의 전위가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 Vx는 Vin이랑 같아져요. Vx는 Vin이랑 같아져요. 그런데 Vx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계산했었죠?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out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Vout은 R1분의 R1 더하기 R2 곱하기 Vin이 되는 걸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F분의 1 곱하기 Vin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얘는 우리가 반전 증폭기인데요.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Vin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꼭은 아셔야 돼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AV가 무한대일 때 이 둘 사이의 전위차가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지점의 전압은 0V가 됩니다. 왜?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가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여기도
그라운드가 됩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화살표로 그린 전류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전류는 뭐다? 0이다. 그러면은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전류 값을 계산해 보면은 R1분의 양단의 전위차가 되죠. V인 빼기 여기가 뭐라고요? 0. 얘는 R2의 양단에 걸리는 전류랑 똑같은데 왼쪽은 다시 0. 0 빼기 오른쪽은 Vout. 이 식에서 Vout은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Vin으로 우리가 유도가 가능하게 되죠.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것이 트랜스 컨덕턴스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 얘기했었습니다. 바디 이펙트는 얘기를 많이 안 해서요. 그냥 우선 넘어갈게요. 트랜스 컨덕턴스 얘기했었고 아웃풋 임피던스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캐패시턴스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요. 단자가 우선은 여기가 게이트죠. 소스, 드레인 단자가 있는데요. 게이트와 드레인 단자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고 그 캐패시턴스를 우리는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있다고 해서 CGD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름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게이트, 소스 사이는 CGS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고요. 소스와 바디 사이에는 CSB 존재를 할 것이고 드레인 바디 사이에는 드레인 CDB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캐패시턴스는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성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분인데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기생성분이라고 불러요. 기생성분. 기생성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건데요. 기생충의 영어 제목이 죄송해요. 영어 제목이 패러사이트예요. 이게 기생충이거든요. 기생충의 의미는 자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어디에선가 기생해야 되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자회로에서 기생성분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원하지 않는 성분을 기생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GM 성분은 원하는 성분이고요. Gout, 아웃풋 임피던스도 원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기생성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CDB, CGD 이런 것들은 다 원하지 않는데 커패시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가해서 기생 커패시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성분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옆에서 도면을 그린 트랜지스터의 도면을 그린 건데요. 게이트 단자가 있으면 게이트 단자는 이 빨간색 폴리에 연결되어 있고요. 소스 단자는
N 디퓨전에 연결되어 있고 드레인도 N 디퓨전에 연결되어 있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는 채널이 형성이 되었을 때 파란색으로 된 신호가 전달 가능한 채널이 형성이 되게 되죠. 폴리도 전기가 잘 통하는 일렉트로드 성분이고요. 이 채널도 생성이 되면은 우선은 전기가 통하는 일렉트로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스 드레인도 다 전기적으로 전류가 잘 통하는 단자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폴리 사이와 채널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옥사이드가 있죠. 옥사이드는 뭡니까? 인슐레이터 성분이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분.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단자가 위아래로 있고 그 둘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퍼미티비티의 값이 엡실론을 값이 가진 인슐레이터가 존재를 할 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캐패시턴스라고 부르죠. 그거의 값은 퍼미티비티에 비례하고 둘 단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단자의 면접에 비례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퍼미티비티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G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이런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고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도 존재를 하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도 존재를 하고 소스와 바디 사이에도 존재를 합니다. 왜? 여기도 존재합니다. 왜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P 타입 반도체, N 타입 반도체가 두 개가 붙어 있죠. P 타입 반도체, N 타입 반도체가 붙으면 중간에 뭐가 생기죠? 공핍층이 생기죠. 공핍층. 다 배우셨죠? 공핍층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인슐레이터 성분이죠. 둘 사이는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소스 바디 캐패시턴스, 드레인 바디 캐패시턴스, 똑같이 채널 투 바디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실제 값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게이트와 채널 사이는요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었고 옥사이드 값에 비례하고요. 면적에 비례하죠. 면적.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W 곱하기 N이죠. 이 채널과 바디 사이에도 면적에 비례하고요. 나머지 값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단위 캐패시턴스의 수식적인 표현입니다. PN 정션일 때 단위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그거는 뭐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게요. 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CGS 사이의 캐패시턴스랑 CGD 사이도 단위 캐패시턴스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에 비례하더라. 이런 기생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회로적으로 보면요. 이 채널이라는 단자는 없어요. 채널이라는 단자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회로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다루는 단자는 뭡니까?
게이트 단자,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 벌크 단자 4개를 다룹니다. 그러면은 그 4개 사이에 어떤 캐패시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채널에 관련된 캐패시턴스를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단자 사이에 어떤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일 때, 세츄레이션일 때 모델링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스 바디, 드레인 바디는 똑같고요. 게이트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 틀려지는데요. 트라이오드일 때는 게이트 채널 사이에 기생 성분이 2분의 1씩 게이트 소스와 게이트 드레인에 분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 캐패시턴스가요. 왼쪽, 오른쪽으로 반반씩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널이 이 위에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이거든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생겨먹은 모양이요.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1씩 하는 건 당연하죠. 세츄레이션일 때는요.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소스는 3분의 2가 차지를 하고 게이트 드레인은 없습니다. 그 영향이. 왜? 세츄레이션 때는 채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채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좌우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드레인에는요. 채널이 없습니다. 소스에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소스에 들어가고요. 드레인으로는 들어가는 성분이 없습니다. 이 CGSO, CGDO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왜? 얘네들은 이 단자 사이의 캡이니까. 게이트와 채널 사이의 캡만 소스와 드레인에 2분의 1씩 분배를 하든지 3분의 2, 0으로 분배를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게이트 소스의 전위를 VTH보다 작게 하면은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꺼진 다음에 VGS를 더 증가시키면은 세츄레이션 동작을 합니다. 보통. 그때는 CGS가 CGD보다 크죠. 왜? 아까 얘는 3분의 2만큼 분배가 되고 여기는 분배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GS가 VDS보다 더 커지면요.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CGS와 CGD는 값이 같아지게 되죠. 앞에서 나온 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증폭기를 해석을 할 때는요. 증폭기를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소신호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소신호에 대해서. DC 바이어스 성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DC 바이어스는요. 우리가 원하는 GM 값, RO 값,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증폭기의 해석은 소신호로만 동작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방법이 첫째, 동작점을 계산한다. 주어진 ID 값, VGS 값에 따른 동작점을 계산해서 그 동작점에서의 GM 값, GMB 값, RO 값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소신호 모델을 그려서 증폭 이득을 계산하면 된다. 우리가 많이 배운 소신호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불러요. 뭐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요. 제가 계속 그렸던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입니다. 네, 이게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에요. 네. 챕터 1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보시면 쇼 채널 이펙트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다 했고요. 두 번째 수업 자료 컬러 미러, 전류 미러라고 부르죠. 반복 겸 다시 얘기를 하면은 트랜지스터는 크게 몇 가지 동작이 있다. 꺼졌을 때, 트라이오드일 때, 세츄레이션일 때 얘기했습니다. 꺼졌을 때는 스위치 오프, 트라이오드일 때는 스위치 온으로 동작을 하고, 세츄레이션일 때는 증폭기로 동작을 하며, 증폭기에서의 실제 동작은 뭐랑 같냐면은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 소스와 같더라. 세츄레이션일 때 증폭기는요, 트랜지스터는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이차를 GM만큼 증폭시켜주는 소자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세 성분이 뭐가 있다? 출력 저항 성분이 있을 수 있고, 게이트 소스 캐피스턴스가 있을 수 있고, 죄송해요. 이게 게이트 드레인 캐피스턴스, 게이트 소스 캐피스턴스, 소스 바디 캐피스턴스, 드레인 바디 캐피스턴스들이 존재를 하더라. 서브 트레스홀드는요, 뭐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의 의미는 뭐겠어요? 트레스홀드보다 밑에서 동작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VGS 대 ID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그리면은 어떻게 배웠냐면요. 문턱 전압보다 낮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문턱 전압보다 높아지면은 2차 곡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밑으로는 오프, 여기 위로는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켜지든 혹은 갑자기 꺼지는 동작이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갑자기 변하는 그래프가 보통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는요. 갑자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점차적으로 올라가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충분히 전류가 흐르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츄레이션은요. 여기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브 트레스홀드는 이 VTH보다 약간 밑에 여기를 우리가 서브
스레스홀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요, 증폭기처럼 우리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전력을 적게 먹고 파워도 적게 먹는 동작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수한 영역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특수한 영역에서는 이 서브 드레스홀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주로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다룰 거는 트라이오드 혹은 세츄레이션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혹은 증폭기에서는 특히나 세츄레이션. 네. 그러면 우리가 커런 미러를 왜 배우냐면요. 커런 미러 자체는 전류 복사원이거든요. 전류를 밀어 복사하는 회로인데요. 이 전류 복사원의 의미는 실제로는요. DC 바이어스를 만들어주는 회로 중에 일종입니다. DC 바이어스를 만들어주는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류 복사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든 증폭기는요. 모든 증폭기는 동작을 잘 하기 위한 DC 값이 필요하고 DC 값을 위주로 중심으로 변하는 작은 값인 소신호가 필요한 건데요. 이 DC 값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DC 전류원 혹은 DC 전압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DC에 추가해서 AC 성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증폭기거든요. 그럼 이 DC 전압원 혹은 DC 전류원을 만들어주는 회로가 DC 바이어스 회로예요. DC 바이어스 회로. DC 바이어스 회로 중에 종류를 나누면은 볼티지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고 커런트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볼티지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볼티지를 전압해 주는 거고요. 커런 레퍼런스는 커런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커런 레퍼런스 중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가 커런 미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커런 미러는요. 이름은 미러인데 커런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티지 레퍼런스, 커런 레퍼런스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쓰이는 거는 커런 레퍼런스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 여기 나와 있어요. 볼티지 레퍼런스도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한데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한번 이 회로를 보세요. 지금 이 R1과 R2의 직렬로 연결된 이 회로를 우리가 볼티지 레퍼런스의 일종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DC 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회로거든요. DC 값이 얼마입니까? VDD가 있고 저항 분배원이 있죠.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DD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VDD 값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로는 뭐 3.5V 혹은 5V의 고정된 DC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변하냐면은 반도체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변하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요. 전압 환경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VDD 값이 변할 수 있고 이 저항값 역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DC 값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로는 얘는 변화하면 안 돼요. 항상 고정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변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DC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DC 성분은요. 원래 원하기로는 2분의 1 mu Cox A분의 W VGS 빼기 VTH인데 이 VGS 값이 고정된 값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DC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고정된 DC 값을 가지기 위한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에요. 반면에 전류원은요. 전류원은 우리가 원하는 증폭기가 M2 소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실제 증폭기 소자입니다. 혹은 증폭기 소자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이 증폭기 소자의 DC 전류 값을요. 우리가 고정된 값을 주고 싶은데 그 값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은 이 왼쪽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M1과 오른쪽 트랜지스터 M2의 사이즈 비율에 따라서 전류를 우리가 고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고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커런 미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러의 입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ID1 값이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D2 값이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D1 값이 입력, ID2 값이 출력인데 ID1, D2 값의 어떤 관계식을 결정해 주는 게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커런 미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 실제 입력 대 출력의 비율은 뭐에 따라서 결정나냐면은 두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의 비율로 결정이 나는 것을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부릅니다. 전류 미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요. 입력이 I1일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회로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ID2가 출력이에요. 왼쪽 트랜지스터는 M1, 오른쪽 트랜지스터는 M2라고 부르고요. 왼쪽은 L1, W1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L2, W2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선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효과가 없다고도 추가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채널 랭스 효과는 우선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없습니다. 없을 때 saturation일 때 전류는요 어떻게 흐릅니까? 2분의 1 mu c L분의 W V GS 빼기 VTH 제곱으로 흐르죠. saturation 때는 ID는 2분의 1 mu C L분의 W VGS 빼기 VTH입니다. 그런데 saturation 조건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되죠. VGS는 VTH보다 커야 되고요. VDS는 VGS 빼기 VTH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M1은 세츄레이션의 동작을 합니까? M1은 세츄레이션의 동작을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M1은 세츄레이션 동작을 합니다. 무조건 동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게이트 단자고 여기가 소스 단자고 여기가 드레인 단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게이트 단자와 드레인 단자의 전압이 똑같죠?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VGS랑 VTH랑 죄송해요. VDS랑 또 똑같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따라서 VDS는 제가 이 순서를 바꿀게요. VGS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VGS보다 VTH를 뺀 값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연결된 회로는요. 무조건 세츄레이션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회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전자회로에서 다들 배웠긴 배웠을 텐데 뭐라 부르냐면은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M1은 무조건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더라. M2는요. 이 VD 값, D2 값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뭐가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M2 역시 세츄레이션에 있다고 우선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은 딱 두 가지예요. 채널 랭스 효과 없다. 그리고 M2의 드레인 값은 충분히 커서요. 이 자체가 세츄레이션 동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I1이 왼쪽, I2가 오른쪽이면 I1은 2분의 1 mu 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이고요. 죄송해요. 이거는 RL1 W1 I2는 2분의 1 mu C L분의 W VGS2 여기도 1 할게요. VGS1 빼기 VTH 제곱입니다. 이때 VGS1이랑 VGS2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VGS1이랑 VGS2 값은 같습니다. 왜? 게이트가 같으니까. 죄송해요. 이 VG 값이 같으니까. VS 값도 같죠. 둘 다 그라운드죠.
VS 값도 같고요. VG 값도 같으니까 VGS 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I1분의 I2를 계산해 볼게요. 얘가 밑에 들어가고 얘가 위에 들어가면요. 2분의 1, 2분의 2 날라가고 뮤 값 날라가고 C 값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죠. 남는 건 뭐다? 사이즈만 남는다.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의 비율에 따라서 입출력 전류의 비율이 결정이 나더라. 이게 맞다면, 이 관계식이 맞다면 I1이 정말 정확한 전류원을 우리가 어디선가 받아와요. 어디선가 정확한 전류원을 만들어 와서요. 받아온 다음에 M1과 M2의 커런 미러 구조라고 불러죠. 이거를 통해서 I2에 흐르는 DC 값을 우리가 정하는 회로를 뭐라 부른다? 커런 미러, 전류 복사원이라고 부른다. 전류 복사원은 사이즈 차이에 따라서 사이즈의 비율에 따라서 전류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가정이 뭐였다? 채널 랭스 효과가 없을 때 이 관계식이 유효합니다. 채널 랭스 효과가 없을 때 이 관계식이 유효합니다.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요. 있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 채널 랭스 효과가 없으면은 죄송해요. 예. 만약에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얘가 M1과 M2의 사이즈를 같다고 뒀어요. 같다고 두고 채널 랭스 효과가 없으면은 당연히 사이즈가 같으니까 왼쪽 전류, 오른쪽 전류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 같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은 앞에서 얘기한 사이즈 비율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M1, M2라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사이즈를 제가 똑같이 둘게요. 계산하기 쉽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둘게요. I1은 2분의 1 다시 쓰면은 µ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인데 채널 랭스 효과를 고려하면은 VDS1이 되죠. I2는 2분의 1 µ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이고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은 VDS2가 됩니다. VDS1은 여기에 전압 차이고요. VDS2는 여기에 전압 차이죠. VDS1이랑 VDS2랑은 같을 이유가 없죠. 제 말은 같아도 되지만 우리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VGS는 같아요. 똑같은 VG, VS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VD 값은 왼쪽, 오른쪽이 틀려집니다. 그 얘기는 I1분의 I2는
아까 원래는 사이즈의 비율이기 때문에 1이어야 되는데 채널 랭스 효과가 있을 때는 이마만큼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차. 이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차가 앞에서는 없었는 게 왜냐면은 람다가 0이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채널 랭스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 오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채널 랭스 효과가 있을 때는 VDS 값에 따라서 전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없었는데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은 VDS 값에 따라서 전류 값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VDS 값이 틀려지면요. 그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오차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게 될 거예요. 네, 이 오차를 줄이는 법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